왔다 그 참 좋은 책,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제가 편행마이크 그 편집을 할때 책을 신간 나왔을 때 보내주셔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우리 기자한테 이야기해서 이제 소개도 하고 이렇게 했고 또 살아온 길도 제가 좀 아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가서 저 뭐 이야기를 하죠 이러는데 오늘 지금 와서 사실은 지금 제가 엄청나게 부담됩니다. 근데 그 이제 왜 부담이 되느냐 하면 이 지금 앞에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제가 무슨 앞에서 발표할 그런 급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배워도 지금 찬을판에 저는 그냥 외국 시민들 정도로 생각하고 하는데 외국 시민들 중에서 특 A급들만 다 계시는데 여기서 제가 뭘 설명을 한다는 게 참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또 더구나 우리 뭐 언론계로 치더라도 우리 곽성문 의원님이나 조기양 대표님 같은 경우는 다 제 언론계 선배시기도 하고 제가 배워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불러주셨으니까 뭐 제가 생각하는 현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 그리고 어떻게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 외국 세력들이 어떻게 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길인가 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일단은 우선은 대략 순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체로 현재 제가 보는 한국의 상황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시기적으로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지금 이번 금요일 6.11 제1야당이 국민의힘인지 국민의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후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당대회 특히 당대표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제 내년 대선이 내년 3월이니까 지금 불과 9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9개월 정도 남았고 또 대선 3개월 뒤에는 내년 6월에 전국 동시선거가 있으니까 지금 그 정치 일정까지 다 좀 연결되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어떤 분석과 전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외국 시민들 뭐 자유우파 혹은 보수우파 대한민국을 아끼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친대한민국적 생각을 가진 외국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할까 대략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2015년에 타계한 그 대만계 일본의 그 유명한 역사 소설가 진순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순신은 그 우리 이순신 장군하고 한자도 아마 같은 걸로 아는데 그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시바리오타로라고 일본 역사 소설가하고 대담도 하고 굉장히 그 지식 깊은 분인데 진순신이라는 분이 진순신의 저서에 중국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국의 역사를 쭉 읽어가다 보니까 이 당나라 시대, 당나라 후반기, 그러니까 특히 이 안록산에 난 이후 이제 당나라가 본격적으로 쇠퇴기로 접어들면서 사실은 질질 끌면서 또 생각보다는 꽤 오래 망할 때까지는 꽤 오래 갑니다. 그 후반기 다루는 부분에서 진순신이 그 시대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여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빛광. 이 여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여광이란 게 이 해나 달이 진 뒤에 은은하게 나오는 빛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을 빛광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이미 망가졌는데 그나마 이제 이 훌륭한 선조들이 쌓아놓은 업적 덕분에 상당 기간 망하지 않고 버티던 때다. 당나라 후반부를 그래서 여광의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그 여광이라는 말을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이 대한민국은 20세기 후반 대한민국은 이건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건국의 아버지인 이제 이승만을 비롯해서 이제 이승만 또 뭐 신익희, 김성수, 조병옥 이런 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8.15 해방 이후에 객관적 정세로 보면 적화 사회주의로 갈 확률이 매우 높은 한반도였는데 그나마 이 남쪽 반이라도 이 자유진영의 일원이 되게 만들었고 특히 이제 1950년 김일성의 6.25 남침전쟁 그 당시 세계 지도를 보면 아시아라면 전부 멀겋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막아낸 이 한반도의 완전 적화를 막아내면서 근근히 어떻게 했던 나라를 지켰고 그렇지만 1950년대는 제가 보기에는 나라를 세우고 지킨 정도에서 그쳤지 그 이상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굉장히 뭐 어떤 분들은 저 박정희 대통령보다 이승만 대통령 더 높이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더 높이 평가합니다. 이제 무슨 의미냐면 그 자유진영의 일원이 됐지만 나라는 여전히 거지 나라고 이런 상황에서 이 1961년 5.16 혁명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가 돼서 이 어떤 역사적 사건에도 용어를 특정 국가든 자기들이 지어낸 대로 그 용어를 쓰라고 해요. 이제 저도 뭐 신문사에 제가 올해 제가 87년부터 기자 생활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34년 한 30년 가까이 동아일보 그 전에 이제 잠시 우리 저 조기영 선배 계시는 제가 MBC 기자를 한 반년 정도 하다가 다시 시험 쳐서 동아일보에서 한 약 30년 그 다음 펜앤마이크 만들면서 들어가서 이제 창간 편집국장 편집인으로 한 약 3년 가까이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저는 제가 저를 지금 조그만 유튜브 한 100일 때 됐습니다만 저는 저를 유튜브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라는 공간을 통해서 저는 여전히 언론인 저는 영원한 저널리스트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쭉 그래서 보면 신문사에서 뭐 기사를 쓸 때도 그렇고 더구나 나중에 이제 논설위원하고 하면서 뭐 칼럼을 쓰고 이럴 때도 이 5.16 혁명이라는 표현을 잘 못 써요. 그럼 5.16 쓰는데도 군사 정변 뭐 쿠데타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요. 이 나라가. 그게 참 이상한 지금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뭐 어떤 건 꼭 이런 표현 써야 된다. 어떤 건 꼭 이런 표현 써야 된다. 근데 그게 상당 부분 특정한 그 말이라는 게 언어라는 걸 참여해서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규정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5.16 쿠데타라는 말과 5.16 혁명이라는 말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5.16은 형식은 군사 쿠데타였지만 내실과 결과는 어떤 혁명보다 더 국가와 국민에게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낳는 저는 혁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우리가 뭐 이집트 지금 20세기에 세계 곳곳에서 그 군인들의 쿠데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주 흔히 역사에서 우리 역사적으로 훌륭하다고 하는 혁명이 보통 보면 이제 이집트의 무슨 나세르 혁명 뭐 어쩌고 몇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터키 같은 경우는 아타투르크 혼이 케말 파샤의 터키에서는 지금도 아타투르크가 국가적 국민적 영웅이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타투르크도 여전히 물론 기본적으로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사람이고 그런데 결국 그 나라 국민들에게 우리 이강호 선생님도 이제 연구를 5.16이나 연구 많이 하셨지만 저도 꽤 나름대로 관심 있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5.16 그리고 박정희는 정말 이건 저는 이 한국 역사상 아마 국민들에게 그 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긍정적인 부분을 준 사람이 저는 박정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보다도 저는 박정희가 훨씬 더 국가와 국민에게 기한 바가 크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이
박정희 1961년 박정희의 5.16 혁명 이후에 이제 뭐 저 이병철이니 그다음에 정주영이니 또 뭐 뭡니까 저 포스코의 박태준이니 부인애니 이런 유능한 기업인들 잘 활용해서 이 저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상점벽해의 국가로 바꿔놓은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결국 소위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과 부국의 주역들 물론 그분들도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이런저런 흠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흠들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으며 결국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이 공과 과를 다른 중국 같은 경우는 모택동이 그 대약진 운동과 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수천만 명의 자국 국민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중국에서는 저 등소평이 그 등소평은 그렇게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모택동의 공이 7이고 과는 3이다 이랬는데 그 기준으로 한다면 이승만 박정희는 한 공은 8, 과는 2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해안 그리고 결단 이런 게 없었다면 아마 한국의 모습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죠. 2010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다음 2016년에 그 참 말도 안 되는 사기 탄핵의 광풍이 몰아치면서 했지만 2015년에 당시 미국 대통령이 브라크 오바마였습니다. 브라크 오바마가 아버지가 케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아버지의 나라 케냐를 방문해서 케냐 수도 나이로비의 마지막 연설에서 오바마가 이렇게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바마가 참고로 이제 1961년생 바로 저 5.16 혁명이 나던 해에 태어났는데 오바마는 그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케냐의 국민 총생산이 한국보다 많았지만 지금은 한국이 훨씬 잘 사는 나라다. 케냐 여러분, 케냐 국민 여러분, 우리도 분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과 케냐 비교는 여러분들 이제 이런저런 해외 스카들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종종 곳곳에서 나와요. 이 비교, 한국과 케냐의 비교, 한국과 뭐 필리핀의 비교. 누구나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저보다 앞 세대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직접 바로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신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 동안의 변화란 거는 말할 나위가 없을 정도로 심하게 변했죠. 근데 이제 저는 나라도 사람도 인생에서 하나의 운이 있다면 이 국가도 운, 그러니까 일종의 국운이 있다고 요즘 갈수록 생각하는데 요즘 저는 한국의 국운 융성기는 이미 끝나고 쇠퇴기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지금 이미 쇠퇴기에 들어섰고 요즘 문재인 정권 같은 이런 식의 정권이 좀 더 이어지고 국민들이 이런 정권 밑에서 이 국민 정신이 이런 식으로 타락해가면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락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가령 우선 뭐 경제적 숫자만으로 비교하더라도 1962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 1차 경제개발 계획 착수하고 했던 62년부터 1991년까지 30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 성장률 연평균 9.7%였습니다. 거의 기적적인. 그러니까 그 세계 지금 경제학 책 가장 많이 읽는 책이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책입니다. 그 미국의 맨큐 교수 맨큐의 경제학인데 거기에도 소개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이 성장률이 이제 고도 성장기 이후에 92년부터 2011년까지 20년은 연평균 5.4%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체로 아마 3%도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률이고 이어서 그 소위 이 비교 대상 기저 효과가 낮고 지금 나라돈은 엄청나게 퍼부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3% 넘는 4% 가까이 또 될 걸로 보여집니다만은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3%도 성장하기 어려운 지금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거기에 지금 소위 이제 주력 산업 지금 조선, 철강, 화학, 자동차 같은
그동안 우리 경제 이끌어온 그런 주력 사업이 지금 모두 휘청거리는 소위 지금 산업절벽 나타났죠. 일자리 지금 뭐 일자리 막 했다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90만 개 이런 지금 고용절벽 나타났죠. 지금 재정적자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재정절벽 아마 올 겁니다. 각종 지금 장벽이 오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또 지금 특히 문재인 정권 불과 지금 4년 만에 정치 경제 뭐 할 것 없이 지금 아주 형편없이 지금 빠르게 지금 추락해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에서 의미 있는 성취라고는 거의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에 사실은 박정희 정부 시절을 저는 이제 쭉 보면서 한번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는 날부터 이 서거하는 날까지 쭉 이게 날짜별로 뭘 했는지 된 게 있는 그런 자료를 옛날에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정말 거의 매일 뭔가 이 한국이 발전하는, 그러니까 가령 무슨 소양강 뭐 어디 뭐 댐 어디 하고 그다음 고속도로 뭐 시찰하고 뭐 거의 그런 기록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한 거 기억나는 거라고는 엄청나게 지금 돈 퍼부어된, 그러니까 지금 불과 국가 채무가 이 정권 출범하기 전에 660조도 안 되는 게 지금 1000조 아닙니까? 지금 그럼 불 한 50% 이상 지금 늘은 데다가 이게 국가 채무라는 거는 한번 늘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아마 코로나가 아니면 벌써 저기 좀 무디스나 이런 데서 한국은 이 국가 신용도가 벌써 낮췄을 겁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러니까 아직은 안 그런데, 앞으로 아마 다음 정권이 누가 되더라도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이 경제라는 거는 어떻게 장난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그만큼 얼마나 머리 쓰고 땀 흘리고 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지, 그걸 그냥 앉아서 그냥 숫자로 사기치고 한다고 그게 될 수가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지금 나랏돈 퍼부었죠. 거기다가 더 걱정되는 거는 지금 한국의 산업혁명, 한국의 기적을 가능했던 게 어떻게 보면 이 박정희라는 걸출한 지도자 밑에서 전반적인 국민 정신 일종의 계몽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새마을 운동의 그 3대 정신이라는 근면자조 협동, 특히 자조 셀프 헬프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기적적인 자기 개인의 삶도 기적적으로 변했고 발전했고 국가도 발전했는데, 지금 이 정권에서는 사람들을 점점 거지 근성을 지금, 근데 사람은 인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간이란 거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그러니까 점점 인간이란 건 더 편한 거를 그리고 일 안 하고 돈 벌 수 있으면 일 안 하고 돈 벌려고 하지, 누가 힘들게 일하면서 땀 흘려서 돈을 벌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우리 젊은 애들 같은 경우 벌써 지금 그런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정신의 타락, 이걸 갖고 과연 다시 제도약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쉽지 않을 거로 봅니다. 또 지금 정치사회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공직사회, 이 정권 공직사 인사, 특히 고위공직 인사는 이거는 그 코미디 수준을 넘어서 정말 그야말로 조폭 아주 양아치들이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 정권 4년 지나면서 과거 소위 군인 출신 대통령들의, 특히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출범 과정에서 이런저런 좀 여러 논란이 있고 그래서 정통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저희 대학 다니고 그럴 때는 정말 참 괴로웠거든요. 그 정통성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 점 때문에 굉장히 제가 이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더구나 공개가 되어 있어서 뭐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 미얀마에서 뭡니까 아웅산 테러 사건 났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그게 80 몇 년인가 83년. 예, 그럼 제가 대학 아마 3학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딱 하고 순간적으로 입에서 탁 튀어나온 말이 뭐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왜 안 죽었어? 제 입에서 그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는 거의 절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뒤에 이제 87년 같은 경우 뭐 여담입니다만 제가 군대 3학년 맞춰 4학년 때 군대 갔다 오고 복학한 4학년 이제 대학교 4학년 때가 87년 그 이제 기자학교에 가을부터 이제 기자 생활을 했는데 그 87년이란 게 4.13부터 6월 항쟁까지 이어지던 그 기간이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온 4학년인데 모든 데모에 다 나갔단 말입니다. 모든 데모에. 그러니까 지금 출입해야 되는데 그만큼 그리고 그 당시 제가 늘 생각했던 게 러시아 혁명 전야에 그 보리스 파스테르낙 그 닥터 지바고선 작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닥터 지바고가 러시아 혁명 전야에 썼던 말이 뭐냐면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도 이제 기본적인 자유주의자니까 저도 저는 당시 매우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고 좌파 서적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공산주의자는 저는 못 되겠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그건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괴롭게 마음고생을 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87년 사실 87년 6월 항쟁이란 거는 그런 대학 군대 갔다 온 4학년 취직해야 되는 애도 이거는 못 견디겠다고 나간 거.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던 분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아마 6월 항쟁 때 이런저런 게 참여한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당시 시대는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게 지금 사실은 이 급조화 세력, 공산 세력들한테 뭐랄까 하이제킹 지금 당해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6월 항쟁은 그런 다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문재인 정권 같은 이런 세상, 임종석이 같은 놈들이 설치는 저런 이런 세상이 아니고 그야말로 시인 김지아가 말하던 타는 목마름으로 하던 아주 걔들 극좌 세력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던 걸로 하면 부르주아 자유주의적 그런 정서를 가진 일반 시민 학생들이 대거 참여해서 성공시킨 그런데 지금 그게 이제 하이제킹 당해버렸는데 지금 인사 관련해서 보면 이 정권 인사 보면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는 이 정권에 비하면 인사에 있어서 훨씬 훌륭한 정권이었죠. 세상 이런 정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한 게 전두환 정권 말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대통령 문재인이니까 8명이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좀 제가 기자 생활은 아니지만 공부하고 뒤에 하면서 직접 여러 가지로 본 게 뭐 이승만 정권 때부터 이제 박정희 정권 때까지지만 이런 정권은 이렇게 형편없이 인사를 하는 사실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법을 집행하는 지금 법무부, 검찰, 법원 저기 전부 범법자들 아닙니까? 피의자인 피고인이 세상에 법무 다른 데도 아니고 법무부, 검찰, 법원에 고위직 인사를 저 따위로 하는 저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지금 이 남북 대치 아직 한국은 여전히 지금 남북 대치 상황이고 북한 공산주의 정권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바로 그 하는 안보를 맡고 있는 국정원장의 박지원이다. 통일부 장관의 이인영이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인사들을 해내버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저는 표현을 그래서 이 국가적 지금 자살의 길을 가고 있다. 이걸 지금 막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는 지금 그런 시점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지금 아무래도 제일 초미의 관심사가
야당 제1야당 지금 전당대회 지금 오늘이 화요일 금요일이니까 이제 사흘 정도 남았죠.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 당원 선거인단 상대로 이제 모바일 사전 투표가 이루어졌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지금 선출되는 당 대표는 내년 3월 대선 그리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제 후보 결정이라든지 뭐 공천권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는 의미가 크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참고로 저는 지금 국민의힘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이제 딜레마가 사실은 번쩍 정신들게 이 전두환 정권 때 저 YS 주도로 했던 신민당 돌풍 같은 게 한번 불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또 고민이지 않습니까? 지금 가령 조원진 씨 우리공화당 그거 갖고 이미 한계를 드러낸 거고 고영주 정규재 씨 자유민주당도 지금 한계가 지금 있는 거고 지금 정광훈 목사 이번에 서로 국민혁명당 뭐 어떤 결과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쉽지 않은 그러니까 좋으나 싫으나 어쨌든 제1야당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이 당대표하고 최고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번에 당대표 5명은 개인적으로 선뜻 지지하고 싶은 후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략 이제 여론조사 순서로 하면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 이런가요? 지금 그런 정도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다 아마 이 사기 탄핵 정변 과정에서 탄핵 찬성파였죠. 탄핵 찬성. 조경태도 아마 조경태가 약간 애매한데 찬성파 탄핵 자체는 찬성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거기다가 지금 이준석하고 주호영 또 홍문표 이 셋은 탈당까지 한 그 유승민하고 같이 탈당해서 하다가 세 분리해서 설국리 들어온 그 멤버들이죠. 그 마음에 사실은 안 듭니다. 오히려 이제 최고위원 선거 같으면 도태우 변호사 같은 사람이나 배현진 의원 같은 사람은 그나마 좀 그래도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은 있지만은 대표 선거 마음에 안 들지만은 중요하긴 대표가 제일 역시 중요하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현재까지 했던 여론조사 흐름으로는 뭐 이준석이가 앞서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원 선거에서 과연 이제 나경원 이하 나머지가 이제 얼마나 이제 엎을 수 있을까 이제 그게 관건이 될 텐데 근데 이번에 이 선거전 이 국민의힘 선거전 쭉 지켜보면서 저는 좀 약간 섬찟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게 약 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정권 때 그와 비슷한 여러 가지 지금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우선 이번에 쭉 보면 이상하게 이 좌파 언론 그 다음에 이 비좌파 소위 조선동아중앙으로 저는 한국의 제도권 언론 중에 제대로 된 제 경험을 통해서는 확고하게 우파 언론이라고 부를 만한 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선동아중앙 저는 그래서 비좌파 언론 정도로 표현하는데 비좌파 주류신문 이런 정도로 표현하는데 이게 탄핵 정변 때 제 기자 생활에서 거의 유일하게 거의 모든 언론이 같은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좌파와 비좌파는 상당 부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데 탄핵 정권 당시에는 그 당시 뭐 조선동아중앙 이런데 또 뭐 해서 하여튼 박근혜 했던 쫓아내야 된다고 바로 처음부터 이제 특히 JTBC 그러니까 2016년 10월 26일인가요? 24일인가 태블릿 PC 그거 나오고부터는 거의 미친 듯이 제가 30몇 년 언론 개성을 했지만 그만큼 한국으로 미친 적을 전 처음 봤습니다. 뭐 저는 그 당시에 신문사에 있어서 신문사 안에 분위기도 아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당시 한국 언론 저는 미쳤다고밖에. 왜냐면 기본적으로 언론이 지금까지 제가 언론인으로 생활하면서 특히 주류 신문들 같은 경우는 지켜야 되는 원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단 최소한 이 기본적인 팩트가 어느 정도 확인되는 거에서 뭐 논평을 해야 되고 뭐 그런데 그 당시 뭐 숫자 그 촛불 시위 그것도 숫자도 마찬가지인데 그 광화문에 100만 명 못 모입니다. 근데 뭐 걸피당 100만 명, 200만 명 해서 막 전 국민이 저 박근혜 쫓아내야 되는데 너 왜 빨리 안 내려가냐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이상하게 좌파 언론 그 다음에 비좌파 주류 매체들에서 거의 지금 이준석 밀어주기 분위기가 공공연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좌파 신문들이나 뭐 예를 들어 김어주에 하는 TBS나 그 다음에 뭐 손석희 있는 JTBC나 그 다음 지금 KBS, MBC도 이미 이 정권에서 완벽하게 이 민노총 애들한테 장악된 데니까 그런 데들이 그런 쪽에서 일하는 친구들 저는 속성을 압니다. 그런 친구들은 매우 모든 판단과 그런 어떤 좌파적 이념적 정략적 정파적 유불리로 따져서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애들이 지금 이번에 보면 굉장히 막 그 야당에 관심이 있고 이준석이가 되면 마치 무슨 야당이 굉장히 뭐가 잘 될 것처럼 지금 밀어주고 있어요. 걔들은 그런 애들 아니거든요. 또 지금 소위 조선동아중앙으로 대표되는 그 나머지 신문들은 요즘 잘 보지도 않으니까 그런 신문들에서도 보면 비슷한 지금 기사, 논평 이런 게 막 나와요. 특히 이렇게 보면 탄핵정권 때 유별나게 그 난리쳤던 인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인이든 그 다음에 뭐 다른 언론인 아닌 외부의 교수나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그 신문들의 기고 외부 칼럼 쓰는 사람들 제가 이름은 안 되겠지만 여기서 여러분 그 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유별나게 탄핵정권 때 악랄하게 글을 썼던 사람들이 좀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번에 거의 저는 이준석 지지한다. 이준석이 돼야 야당 희망이 있다. 지금 이런 글들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럴까? 제 지금 잠정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좌파 쪽은 이준석이 돼야 결국 자기들한테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좌파 신문들이나 이런 쪽은 왜 그럴까? 그럼 결국 저는 탄핵의 다 탄핵 공범들이니까 탄핵의 원죄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탄핵 정권 당시에는 아주 기본적으로 악랄하게 했던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도 마찬가지 상당수는 또 그 당시 분위기에 하면서 특히 초반부 몇 달 정도는 천하에 그 당시 뒤에 거의 다 거짓말로 드러난 왜 박근혜 관련 뭐 여러 가지 뭐 있지 않습니까? 뭐 롯데 호텔에서 뭐 했니 뭐 어쩌고 저쩌고 숱한 그 거짓말들. 근데 초반부에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또 그냥 이 대한민국 언론이 그 정도로 움트릴 줄은 모르고 믿었던 국민도 꽤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것이 이제 벗어나신 분들도 있지만은 이 정치인들도 상당 부분은 소위 우리가 이제 당시 새누리당 특히 제일 그 사기 탄핵이 가능했던 거는 당시 야당 지금 집권 세력만 갖고는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새누리당 지금 야당 세력 중에 뭐 60 몇 명인가가 결국 이제 동조하면서 가능했던 건데 그 중에 저는 약간의 급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죄가 좀 더 있는 인간, 상대적으로 좀 덜 있는 인간, 그러니까 뭐 유승민, 김무성 뭐 이런 쪽은 저는 소위 정범으로 치면 A급 정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승민, 꼬붕이, 이준석도 저는
A급 정도면 중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번에 이제 대표에 나온 사람들 중에 보면 이제 가령 나경원, 그다음 조경태, 홍문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렇게 그 탄핵이 정당했다는 스탠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 본인들은 탄핵에 찬성했지만 뒤에 보니까 상당 부분 좀 속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유승민하고 그 유승민 아바타인 지금 이준석은 지금도 그 탄핵이 정당했다고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까지 드러난 그 수많은 것을 보면서도 지금 그 탄핵이 정당했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거는 가령 우리처럼 뭐 대부분 비슷한 생각, 그 탄핵에 정말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건 양립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탄핵, 그 당시 탄핵 공무를 언론계가 이런 데서 탄핵 공범, 탄핵 세력 입장에서는 지금 유승민 혹은 이준석이 자기들이 해주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탄핵에 쫓아내야 된다고 길길이 날뛰었던 사람들 중에 또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마음속에서는 마음이 복잡한 사람들이 저는 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복잡하지 않은 건 인간도 아니고, 그 사람이란 건 그래도 자기 양심의 거울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그런 탄핵 세력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서 이준석처럼 지금도 정당했다고 하는 쪽을 되는 게 본인들한테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있고, 이번에 또 나타난 그 현상이 하나 보면 이 탄핵 이준석의 이 며칠 동안 보면 가령 불리한 기사나 그런 어떤 유튜브 영상 이런 데 보면 누군지 모르는데 조직적으로 특정 세력들이 들어가서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댓글 같은 경우도 보면 그 뭐 틀딱, 뭐 태극기, 극우, 뭐 니들 같으니까 결국은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표현, 쓰는 표현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가 말하는 흔히 우파 혹은 보수 이런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애국 세력 이런 쪽에서 누가 뭐 틀딱, 극우, 보수 이런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그런 조직적으로 움직인 건 누굴까? 저는 조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는 대략 어떤 사람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의문을 갖고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지금 뭐 이준석을 막 미는, 최근 한 몇 주간 미는 입장에서 몰아가면서 하는 게 소위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세대 교체를 해야 뭐 희망이 있다, 뭐 이러는데, 그것도 웃기는 게 지금 가령 나경원 뭐 이런 거 하고 50대 후반 그게 문제가 있다면, 지금 이준석은 대놓고 당대표 하면 지금 저 김종인이 다시 모셔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종인이가 누굽니까? 80대 저는 뭐 절대 나이가 많다고 자 80대에 딴 사람도 알고 저 전두환 노태우 그 정부에서 일하면서 경질소에 가면서 돈 받아 먹어서 저 뇌물 먹고 깜빵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자 김종인, 유승민, 김무성, 이준석 만약에 이런 그룹으로 된다면 그게 무슨 세대 교체며 그게 무슨 저 시대 정신 교체며 더 제가 보기엔 더 후퇴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다가 이준석 자체도 이제 이번에 쭉 보면 좀 여러 가지 지금 그 친구 지금 저 나이 뭐 30몇 살이라 하지만 제가 보기엔 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친구입니다. 뭐 얼마 전에 특히 이번에 뭐 그런 것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저 어디 했던 거 박정희 뭐 경제 발전하면서 박정희는
사회주의적 전체주의자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사회주의적 전체주의자 이거는 거의 누구급이냐 하면 모택동, 스탈린, 김일성 이런 정도에 쓸 수 있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 전체주의자니까 극좌 중에 극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랬죠. 이 친구 지금까지 쭉 보면 문재인이나 현 좌파 통진당 심지어 이정희 이런 좌파 이런 쪽에는 굉장히 다소곳하고 예우도 갖추고 이러면서 지가 머물렀던 데 안에서는 보면 말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랬지. 그리고 이 친구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는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서 대학 나온 다음에 보면 제대로 무슨 기업 다녀본 것도 아니고 기껏 인턴 이러다가 갑자기 2010 몇 년에 박근혜 비대위 때 청년 최고위원 해서 서울에서 국회의원 3번 떨어지고 그런 친구가 좋았어요. 또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준석이 돼야 지금 정권 바꾸려면 결국 이제 지난 지방선거처럼 이 우파 그다음에 연령적으로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층에다가 20, 30대 젊은 층이 가세해서 바꿔야 된다. 그럼 그 젊은 층 표를 잡으려면 이준석을 당대표로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있는데 저는 그것도 좀 글쎄 과연 그럴까. 그럼 제가 생각해 지금 그 논리는 지금 젊은 애들을 바보로 보냐 이거예요. 그럼 이준석이가 당대표면 지지하고 이준석이 당대표가 아니면 지지 안 한다. 그럼 지난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오세훈이 박형준이 그 훌륭하고 좋아해서 찍은 사람이 몇 프로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권 같은 건 안 되겠다는 그 표였는데 그렇다면 대선관 관련이 또 과연 이준석이가 관리를 하면 되고 안 그러면 안 된다. 이준석이가 뭐 그리 대단한 젊은 애들로 봐서 이준석이가 그렇게 본받을 만한 과연 사표인가? 그거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만 이번 전당대회 하는 과정에서 이준석이가 이 전당대회 흥행성을 높였다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 비슷한 이게 좀 선거가 저는 이상하게 흘러갔다 생각하는 저뿐만 꽤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홍준표 의원도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이게 지금 탄핵 때하고 비슷한 구조로 뭐가 흘러오고 있는 것 같다. 이 배후 세력도 있는 것 같고 언론이 조직적으로 선동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짧게 쓴 것 같던데 모르는 결과 지금 이준석이가 되든 안 되든 어차피 그렇게 썩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마음에 드는 정당도 아니니까. 근데 과연 이제 결과는 며칠 있으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이렇게 형편없는 정권이면 당연히 바뀌어야죠.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과거 지금 이제 소위 좌파 정권 지금 3기 좌파 정권이라고 흔히 하지 않습니까? 이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런 지금 과거 이제 그 김대중 정권 후반부나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 후반부에는 다 이제 선거했다면 다 졌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노무현 될 때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의 새천년민주당 당명도 거의 안 썼습니다. 당명도 안 쓰고 최대한 DJ를 가리면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고 거기다 이제 정몽준 이렇게 해서 이제 간신이 됐고 2007년 같은 경우 노무현 정권 말기에 이제 정동영이 나오고 이명박 나왔을 때는 아무리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당시 이제 더구나 지금 아주 큰 차이로 이제 졌는데 선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변수 하나는 잠재적 지지자들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과연 끌어올 수 있는가라는 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노무현 정동영이 이명박에게 아주 그 대패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그 다음에 그 오세훈 처음에 서울시장 될 때도 또 대승했지 않습니까? 강금시간데 그게 뭐냐면 좌파 정권이 두 번 이어지면서 이제 소위 우파 성향, 보수 성향 국민들은 거의 이제 몰표 당시 한나라당으로 이제 갔죠. 근데 전통적으로 김대중 당을 찍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 당시에 이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권을 얼마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기권을 얼마나 하느냐. 근데 그러면 이번 지금 대선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정권 교체가 돼야 정상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보면서 약간 이제 그런 희망은 있는데 결코 저는 낙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좌파 정권에 크게 보면 지지 기반이란 거는 정치적 지지 기반이란 거는 대체로 전통적으로 이제 그 소위 호남 몰표 그리고 이제 이념적으로 좌파표 이 이제 좌파와 이념적으로 좌파, 지역적으로 호남 이 두 축이 있고 이게 거의 아마 한 30%는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30% 기본적으로 30% 이상.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문재인 지지율이 30몇 프로를 유지하고 어떤 때는 막 조금만 다시 40% 넘어가고 하는 게 여기에다가 또 하나 변수가 뭐냐면 이 정권에서 그 포퓰리즘 돈을 마구 현금으로 퍼붓기 시작하면서 이념적으로 좌파라고 보기도 어렵고 지역적으로 호남이 아니라도 돈을 받으면서 이제 저 친구들이 선거 본격화되면 그 전략을 쓸 겁니다. 정권 바뀌면 그 돈 못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게 지금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이제 거지 건성 공짜 바람 거지 건성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 우리가 생각해 베네수엘라가 왜 차베스나 마두로 같은 저는 형편없는 정권이 계속 정권을 잡았냐. 사람들이 점점 거지 건성이 되면 이게 바뀌면 그 돈을 못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말씀. 제 가까운 어른, 뭐 제 부모님은 아닙니다. 저는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제 가까운 어느 어른은 그분은 고향도 경남 출신이고 전통적으로 소위 보수 우파 혹은 뭐 기껏 또 이제 YS 정도까지 이제 그 하는 이런 쪽으로 쭉 투표를 해오신 분들인데 이 정권에서 맨날 때 문재인 잘하잖아 이래. 그 이제 잘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하면 저 돈도 주고 근데 그렇게 저렇게 하는 게 지금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럼 그것까지 치면 거의 한 40% 이상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번에는 어쩌면 과거처럼 이 정권의 잠재적 지지 기반에서 이제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일부 이탈이 있었지만 어쩌면 이탈이 생각보다 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탈이. 그러니까 가령 이제 호남표 같은 경우도 분명히 호남표도 이제 아주 애국적인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어쨌든 비율로 보면 선거하면 그 몰표로 지금까지 소위 김대중 정당에 찍는 게 거의 공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노무현 때와 또 다른 게 아닌 게 철저하게 호남을 챙겼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각종 고위직 인사 여러분 상상하는 이상으로 지역 편중 인사가 이 정권에 심합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거 주는 것도 철저하게 챙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쩌면 다시 비슷한 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좌파에 근데 또 반대로 그럼 우파 쪽 보수 쪽 좌우 우파 혹은 보수 우파 쪽에서도 이기려면 거의 지금 대부분 다 그 표가 다 뭉쳐져야 되는데 이쪽은 또 지금 불행히
이 탄핵 정변이라는 이 엄청난 아픔을 통해서 간단치 않은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간단치 않은. 그러니까 만약 이제 극단적으로 말해서 예를 들어 유승민이 대표 선수로 나온다. 아마 그렇다고 뭐 유승민이 대표 선수로 혹시라도 근데 뭐 이재명이나 이낙연을 찍지는 않겠지만은 기권을 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저만 해도 유승민 정도까지는 못 받아들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이성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거가 간단치는 않으리라고.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과연 될까 안 될까가 간단치 않을 텐데, 그러면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 애국 세력들 뭐 혹은 자유우파, 보수우파, 애국 시민들, 나라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분들은 선택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선 제 생각에는 특정 개인에게 일단 매몰되는 건 다 좀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예를 들어 누구든 뭐 A든 B든 C든 뭐 간에 특정 개인에게를 지금 왜냐면 앞으로 너무 지금 한 9개월 동안 변수가 많고 할 수 있는 한 저는 가능하면 거론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단 링에는 올라가서 거기서 경쟁하면서 나름대로 국민적 관심을 일으키고 그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령 뭐 누구는 꼭 누구라야 된다, 특히 꼭 누구라야 된다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당분간 특히 국민의힘에 대해서 맹목적 응원부대는 박수부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과거 새누리당, 한나라당 소위 비좌파 주류 정당 제일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참으로 비겁한 인간들, 기회주의적이고 비겁한 이 좌파에서는 사실 조금만 활동하면 속말로 다 뒤에 한자리들 합니다. 한자리 하거나 지금 심지어 정 안 되면 어디 공공기관 이런데 비상임 이사라도 다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비좌파 이 새누리당, 한나라당, 국민의힘 뭐 하여튼 이쪽 제대로 된 우파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우파 정당이라고 안 합니다만, 여기에는 정권 잡았을 때도 그렇고 정권 내놨을 때도 그렇고 보면 고생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챙겨 먹는 인간들은 또 다 달라요. 그리고 대체로 챙겨 먹는 인간들을 보면 매우 비겁한 인간들입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이쪽 그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정권 잡았을 때도 마찬가지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계시는 지금 아주 경력들이 대단하신 그동안 정말 나라를 위해서 힘들게 개인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만약 제대로 예우하고 각 분야에 포진을 시켰다면 탄핵정변 같은 저런 엉터리 적어도 안 나오죠. 그 당시 탄핵정변이라는 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부분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있지만 사람을 잘못 쓴 건 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들이 다 칼 찌른 거 아닙니까? 임명했거나 본인이 혹은 도와줬던 사람들. 근데 그 부분, 다만 저는 그 부분의 책임을 과하게 말하지 않는 것은 지금 어쨌든 그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지금 그걸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한테 저까지 등에서 칼 찌르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앞으로는 좀 잘 그게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저 국민의힘 한 꼴 보면 앞으로도 더하면 나을 것 같단 말이야. 이준석이 되면 뭐라 뭐 이준석이 그래 이준석 기준으로 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극우도만요. 다뭐 태극기 세력 같은 극우하고는 소위 손절매 하겠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죠 아마. 그러면 걔들이 그렇게 만약 하는데 왜 매달리냐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선거 때 돼서 분명한 거는 확고한 우파의 지지 없으면 반드시 선거집니다. 제가 그거 하나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당이 확고한 우파가 정말로 마음 착신 먹고 등 돌려버리면 지죠.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제 아무리 그래도 애국 시민들은 좌파한테 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니들은 그래봐야 우리한테 주는 거 아니냐. 주머니에 돌멩이 같이 생각하거든요. 그런 대접은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단은 독자적으로 세를 가져야 됩니다. 세를 갖고 나중에 그래야 적어도 딜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이 선거 때 되면 나중에 급하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돼야지 괜히 사람 누구 따라다니면서 줄 서고 해봐야 딱 이용할 만큼 이용해버리고 발에 때도 때처럼도 안 여기는 속성이 있거든요. 특히 한국의 비좌파 정치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일정 부분 스탠스를 하여튼 국민의힘과는 좀 떨어지면서 비판할 부분들은 사정없이 비판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마지막에 큰 대의라는 측면에서 어느 강에서 만나면 만나더라도 미리부터 조그맣게 지류로 들어가서 아무 대접도 못 받고 애우도 못 받고 그 짓은 하지 말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면 딱 그 중심을 잡고 할 말하고 기본적인 어떤 원칙,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양심, 인간이 가져야 될 최소한의 어떤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부분을 갖고 하다 보면 결국 어쩌면 좀 국가 야당 세력도 뭔가 야당 세력 흐름을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 절대로 저런 비겁하고 조금 어렵다고 자기 대통령 칼 꽂고 자기 당에 침 뱉고 나갔다가 도망갔다가 또 안 되니까 도로 저게 지금 주류가 돼 가고 있는데, 저게 그냥 계속 저런 세력에 끌려가면서 거기에 뒷수발이나 해주고 절대 그 짓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됐죠. 6시 제가 6시 반까지였는데 지금 시간 6시 14분 15분 정도 남았으니까,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혹시라도 그러시죠. 정상들아